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이 충족됐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를 수 있고 내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렇듯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행복의 조건을 정의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한다. 복잡하고 냉정하게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에서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더 좋은 지위와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오랜 친구와의 술자리도 외면한 채 밥 먹듯 야근을 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이 과연 당신이 원하던 인생인가?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는 지금 당신에게 뭐라 말하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놀랍게도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일부러 외면할 때가 많다. 그러면서 누군가 자신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무슨 일이 있느냐며 걱정한다. 사실 삶의 질은 관심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 자기계발에는 자연히 소홀해진다. 반대로 정신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으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두루 균형 잡힌 삶을 원한다면 때때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한가? 하고 자문해 보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볼지라도 나 자신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기를 멈추지 말라. 인생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지 또한 스스로 발견하고 결정해야 한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혹은 아무런 흥미도 없는 길로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잃어버리고 길지 않은 인생을 헤매며 허비한다. 이러한 인생에서 얻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진정으로 풍성한 소득을 얻고 싶다면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다음의 문장은 이런 이치를 매우 신랄하게 보여준다.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지 말라. 그 사람이 당신 덕에 밥 벌어 먹고 사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행실을 평가하지 말라. 당신이 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돈을 마구 쓰지 말라. 당장 내일이라도 실업자가 될 수 있다. 힘 좀 있다고 함부로 뻐기고 다니지 말라. 당장 내일이라도 힘없는 자가 될지 모른다. 오늘을 원망하며 보내지 말라. 죽음은 당장 내일이라도 당신을 찾아올 수 있다. 인생은 짧다. 그렇기에 최선을 다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진실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 속에 사는 인생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혹은 남의 말을 따르느라 자신의 본능이 이끄는 길을 멀리한다면 이미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놓아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겨버리고 정작 자신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끌려가고만 있는 셈이다. 이렇듯 다른 사람 때문에 진정한 자아를 놓치고 눈앞에 헛된 부귀 영화에 현혹되어 초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 인생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만다. 자기 인생조차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재물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보다 우선시되면 인생을 즐기며 행복을 음미할 여유는 사라진다. 성공 또한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삶이 불행하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지금의 나는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진정한 행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행복은 돈이나 재산, 그리고 명예와 별 관계가 없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는 달마다 5,000위안 정도를 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봉이 수십만 위안에 달하는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역시 어리석은 오류에 빠질 때가 많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큰 명예를 얻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마는 그런 오류 말이다. 어쩌면 지금도 마음으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 애써 어깨를 펴며 억지로 웃음을 짓고 있는지 모른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시선 속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속에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나쁜가? 좀 더 나답게, 자유롭게 살라. 그러면 갈수록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칼릴 지브라는 말했다.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만약 자기 자신의 부족함마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수용하겠는가? 자기 자신조차 감싸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움을 찾아 누리겠는가?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중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할 때였다. 분위기가 한창 고양되었을 즈음 링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어떤 사람이 크게 소리쳤다. 잊지 마시오, 링컨. 당신은 한낱
구두 수송공의 아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장내는 일순간 침묵에 휩싸였다. 잠깐의 정적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너무 심한 인신공격이 아니냐며 저마다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링컨은 의연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구두 수송공의 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만약 당신의 구두가 망가진다면 제가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멋지게 고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저희 아버지는 그만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링컨의 대답에 감동한 사람들은 힘껏 박수를 쳤다. 이렇듯 자신의 불완전함을 용감하게 인정하고 솔직한 태도로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존중과 인정의 박수갈채를 받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까지 얻을 수 있다.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끊임없이 교차한다. 만약 그림자가 없이 빛만 있다면 빛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는가? 완벽한 사람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는 마음이나 마침내 그것을 얻었을 때의 환희를 평생 알 도리가 없다. 어쩌면 부족함이 있기에 비로소 완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계속되는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베푸는 아량을 배워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라. 그러면 언제까지나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 역시 완전 무결할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결정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완벽해지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티끌 없이 완벽한 옥은 존재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오히려 한 점의 티가 옥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자신의 결정과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강점과 장점에 집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에게 물었다. 매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다니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러자 시각장애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다. 뭐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행복한걸요. 눈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청각장애인에 비하면 소리를 잘 듣고 언어장애인에 비하면 말도 잘해요. 하반신 장애인에 비하면 잘 걷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고통 따위는 쉽게 넘어설 수 있답니다. 듣고 말하고 걷는 것 외에도 나는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지요. 시각장애인의 대답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무릎을 탁 쳤다. 나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으니 그만큼 더 행복한 사람이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완벽해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완전 무결해 보이길 바란다. 그러나 옛말처럼 금은 순금이 없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는 법이다. 어차피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이유도 없지 아닌가? 어쩌면 당신은 옆자리의 짝꿍만큼 예쁘게 생기지는 않았어도 모두가 탐복할 만큼 손글씨를 잘 써서 더 큰 주목을 받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노래를 못해도 가야금 타는 솜씨가 좋아 목소리 대신 가야금 선율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래하는지도 모른다. 무엇이 됐든 당신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재주와 장점이 반드시 있다.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해 감동하고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며 충분한 동정심과 연민을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함을 베풀어라. 하지만 그의 말처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다수가 여전히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강박적으로 극단적 완벽함을 추구한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나이의 말처럼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폭군으로 군림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부족함 뒤에는 드러나지 않는 빛이 숨어 있다.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림자는 인생이 준 선물이다. 작가 데비 포드는 이에 대해 앞서 나서길 좋아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의 표현이며 겉이 단정치 못한 것은 내면의 자유를 말해준다. 소심함은 뜻밖의 화를 면하게 하는 조심스러움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무식한 사람처럼 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며 자신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끌어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작가 부스 타킹턴은 평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나는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든 다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눈이 멀어버리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서 타킹턴의 시력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를 스스로도 놀랄 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심지어 시력이 떨어지면서 눈앞에 크고 검은 점이 어른거릴 때마다 이런 농담을 할 정도였다. 아이쿠, 검은 점 양반이 또 나타나셨구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 가시는 길인가? 마침내 시력을 완전히 잃은 후 타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막상 겪어보니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 역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아마 나머지 오감을 모두 잃는다 해도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각을 잃어도 나는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이 완전히 멀기 전에 타킹턴은 시력 회복을 위해 1년 동안 무려 12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수술을 받을 때마다 인간의 눈처럼 세밀한 기관을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생각했다고 한다. 만약 수술을 12차례나 받고도 결국 시력을 잃었다면 보통 사람은 아마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게 변했을 것이다. 그러나 타킹턴은 이 일로 오히려 인생이 허락한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또한 인생은 그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지주회사가 연례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워런 버핏은 주주들과 장장 6시간에 걸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캘리포니아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운영 중인 한 주주가 그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버핏 씨는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대처하십니까? 워런 버핏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간단합니다. 저는 실수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더 많은 투자 철학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확은 인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지금은 우수한 인재를 단번에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게 되었다고 자신합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가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다만 어리석은 자만이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고집한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잘못을 고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진화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워런 버핏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다. 실수나 잘못에 연연하지 않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옆집의 화분을 실수로 깨트리고 몰래 숨겼던 일을 아직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가? 혹은 좋은 인연이나 기회를 한순간의 실수로 놓쳐버린 일을 여전히 아까워하고 있는가?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라. 완벽한 인생이란 없는 법. 오히려 실수나 잘못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고 더 큰 의미를 더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히려 실수나 잘못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고 더 큰 의미를 더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과거의 날들은 가벼운 연기처럼 미풍에 날려 흩어지고 옅은 안개처럼 아침 첫 햇살에 사라져버린다. 중국 현대문학 작가 주추칭의 표현대로 과거 일은 연기나 안개처럼 이미 사라지고 없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과거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는 잊어버려라. 스스로를 자책의 감옥에 가두고
사지로 몰 필요는 없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 그래서 1000명의 독자는 1000명의 햄릿을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던가. 사람은 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만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은 행복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 기억하라. 당신이 고액권 지폐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욕심은 그 자체로 재앙이다.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자신만의 개성과 특색을 잃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경우는 대개 결과도 좋지 않다. 어느 화가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두 분 분출하고 그림만 그렸다. 그는 마침내 일생일대의 최고 역작을 완성했다. 그는 이 그림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작품을 들고 당당하게 광장으로 향했다. 그는 광장 한복판에 작품을 전시한 뒤 다음처럼 쓰인 안내문을 걸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작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옆에 있는 펜으로 그림에 직접 표시해 주십시오. 그날 저녁 기대에 부풀어 작품을 회수하러 간 그는 그만 아연 실색하고 말았다. 그림에 온통 빼곡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크게 상심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대신 방식을 바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는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다시 광장 한복판에 전시하고 안내문을 내걸었다. 단 이번에는 반대로 마음에 드는 부분에 표시를 해달라고 썼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작품을 보러 간 그는 또다시 크게 놀랐다. 이번에도 그림 한가득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종전과는 달리 전부 그림에 대해 칭찬하는 말들 뿐이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 중얼거렸다. 세상 사람을 전부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누군가의 눈에는 쓰레기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보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알겠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사람마다 기준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최대한 그들의 요구에 맞추려 노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모두가 자신에게 만족하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떻게 하든 반드시 누군가는 당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최소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하는 방식만큼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 당신이 좋은 일을 해서 여러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고 가정하자.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누군가는 당신이 매우 공정하게 일을 잘 처리했다고 칭찬할 것이고, 누군가는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미리 포석을 까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댈 것이다.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반응이 어떤 것은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어떤 것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당신을 향해 날아오게 된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사건건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법을 배워라.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도 없다. (1998년) 위즐에는 영화계에서 돌연 모습을 감춘 후 놀랍게도 충칭 북부의 어느 외진 마을로 건너가 그곳에 정착했다. 현재 그는 홍콩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한 채 이곳에서 국수집을 하며 은거의 삶을 즐기고 있다. 이미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매일 깨끗한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직접 손님을 맞는 위즐에는 지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평범한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지요. 저는 지금의 삶이 좋습니다. 연예계는 너무 복잡하고 피곤해요. 오로지 성공을 향해 질주했던 나날. 마침내 성공한 뒤 느낀 공허함. 깨달음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선택한 은거의 삶에서 그는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나의 인생은 결국 자연으로 회귀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한편의 영화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든 두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성공한 뒤 그제야 행복은 내가 처음 발을 내딛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남들은 홍콩이 천국이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몸과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이곳이야말로 천국입니다. 비록 물질적 조건은 부족하지만 사랑이 있고 커피가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곳 사람들의 순박함은 약삭빠르고 이해타산적이었던 나의 모습까지 깨끗하게 정화해줍니다. 여기서 산과 물, 이웃과 마을에 둘러싸여 사는 동안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즐에는 몇 해 전부터 준비해온 시나리오가 있다고 슬쩍 기뜸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작할 영화는 예전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게 될 것이라며 밝게 웃었다. 별자에 살며 스포츠카를 모는 것도 행복이고 나물 반찬에 쌀밥을 먹는 것도 행복이다. 행복은 분명 돈과 연관이 있지만 돈을 초월한 것이기도 하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고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하며 더 높은 수준의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면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신약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자신의 저서 데일리 셀레브레이션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행복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희망을 갖는 것, 둘째는 할 일이 있는 것, 셋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행복은 완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물질이 부족해도 늘 행복하고 누군가는 돈이 넘쳐나도 불행한 것이다. 지금 자신의 행복관을 점검해 보자. 오바마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그의 배다른 동생 마크 은데산조는 중국 선전에 있는 자신의 양꼬치 가게에서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었다. 그의 형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다. 조만간 가게를 접고 미국으로 넘어가 한 자리 거머쥐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분분했다. 그러나 은대산조는 놀라울 만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하던 일을 계속하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형이 대통령인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일은 양꼬치를 굽는 것입니다. 나는 손님을 위해 양꼬치를 구울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만약 나중에 형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 작은 가게에 와준다면 기꺼이 양꼬치를 구워 대접할 것입니다. 아마 꽤 낭만적이고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은대산조의 눈빛은 단정하고 맑았으며 진심으로 즐거워 보였다고 한다. 은대산조에게는 대통령의 일과 양꼬치를 굽는 일이 다르지 않았다. 이래서 행복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었다.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은 설령 가난해도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안다. 이들은 이미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기에 대통령 같은 최고 자리를 우러러보지 않는다. 또한 이미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있기에 돈으로 가득한 부자의 주머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1924년의 어느 더운 여름날, 영국 철학가 러셀은 중국 쓰촨성에 도착했다. 쓰촨성의 자랑인 아미산을 구경하기로 한 그는 동행과 함께 각각 가마를 타고 산에 올랐다. 하지만 아름다운 산세를 감상하는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신이 탄 가마를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산길을 걸어가는 가마꾼 2명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이 가마꾼들은 가마를 탄 내가 얼마나 미울까? 아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 게 틀림없어. 산허리에 마련된 작은 전망대에 이르렀을 때 러셀은 가마꾼에게 잠시 쉬어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가마에서 내려 그들의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가마꾼들은 나란히 앉아 담배를 꺼내 물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러셀은 그들이 곧 뜨거운 날씨나 가마를 탄 사람 혹은 고단한 자신의 운명을 원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가마꾼들은 원망은커녕 낄낄거리며 앞다퉈 자기 고향에서 유행하는 농담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었다. 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러셀에게 나라 밖 사정에 대해 묻기도 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후에 러셀은 중국인의 성격이라는 글에서 이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어느 대장장이가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매우 질 좋은 철 한 덩이씩을 유산으로 남겼다. 체격이 우람하고 건장한 형은 아버지가 남긴 철로 보검을 만들어서 매일 검술 훈련을 했다.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허약한 동생은 송곳이나 바늘 등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다. 어느 날 평소 동생의 소극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형이 동생을 불러 말했다. 나는 앞으로도 열심히 검술을 익혀 언젠가 반드시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거다. 그래서 돈도 펑펑 쓰며 살 거야.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봐라. 매일 송곳, 바늘 따위를 팔아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있잖니? 이래서는 잘돼봤자 동네 장사꾼이 전부야. 하지만 동생은 아무 대꾸도 없이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형은 회제를 부르며 검을 들고 전쟁터로 뛰어들었다. 그는 보검을 휘두르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 전쟁이 끝난 후 형은 그동안의 공을 인정받아 국가의 중책을 받게 되었다. 평소 호언장담하던 대로 빛나는 명예는 물론 엄청난 재물까지 한꺼번에 얻게 된 것이다. 그 모습을 본 동생의 아내는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다. 형님을 좀 봐요. 당신도 애초에 보검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고생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동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나는 장사를 하는 것이 천성에 맞는다오.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소, 부인?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어느 날 형이 벼랑간 고향으로 돌아왔다. 간신배의 모략에 넘어가 황제가 그를 조정해서 쫓아낸 것이다. 날랜 검술도 고향에서는 쓸데없었고 가사는 탕진한 지 이미 오래였다. 결국 형은 바늘 따위를 파는 동생에게 얹혀 살게 되었다. 형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말했다. 한때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다 무슨 소용인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이제 보니 돈은 별로 없어도 자기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사는 동생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러시아의 대문호 투르게네프는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천천히 산책을 즐기며 길가의 핀 꽃들을 어루만지는 때다. 더 멀리, 더 오래 걷고 싶다면 발에 맞는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 그런데 편한 신발이 꼭 가장 예쁜 신발은 아닐 수도 있다. 만약 무조건 예쁘고 화려한 신발만 탐내고 고집한다면 결국 발을 상하게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신발이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발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신발보다는 발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관가한다. 아시아 긍정심리연구소의 왕빙 수석연구원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다. 행복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발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평생토록 행복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어쩌면 행복이란 처음부터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모리스 메테를링크의 아동극에서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집안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샤르는 소유한 것을 기준으로 자신이 행복한지를 고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긍정적인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라고 권했다. 그 역시 심리학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데서 벗어나 심리학 지식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 문예비평가 헨리 맨킨은 말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신보다 훨씬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라. 그러면 항상 행복할 수 있다. 사실 행복해지는 법은 단순하고 간단하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비교하지 말라. 다음은 어느 신문에 실렸던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글이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실 조만간 포브스를 고소할 생각입니다. 수백억 달러를 가졌다는 브루나이의 술탄은 부자 명단에 올려놓고 정작 나는 쏙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은 결코 돈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나 봅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일단 나는 건강합니다. 또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가졌지요. 현명할 뿐만 아니라 나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아내도 있고 그 존재만으로 내게 행복을 주는 자녀도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하고 귀여운 손자까지 있으니 무엇을 더 바랄까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든든한 형제자매와 친구,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나의 글을 응원하는 독자는 비록 4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늘 진지하게 내 작품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집이 있고 집안 한가득 책이 있습니다. 작은 가수원도 있어서 매년 달콤한 사과를 맛볼 수 있지요. 아, 개도 한 마리 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다가 꼬리를 흔들며 나를 맞이해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나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걸을 수 있습니다. 손도 아직 영민하게 움직이고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하지만 나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생각하지요. 나는 나 자신의 주인으로서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과연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도 포브스는 왜 나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를 몇 채나 가지고 있어도 잘 때 필요한 것은 방 한 칸뿐이다. 창고에 식량이 가득해도 하루에 먹는 것은 단 3끼뿐이다. 역사 속의 왕들은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에 앉아 만민의 우러름을 받으며 산의 진미를 먹고 비단 옷을 입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을 진정으로 부유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들 중 형제와 진심 어린 우애를 나누고 배필과 진정한 사랑을 나눈 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부와 명예, 모든 것을 가졌어도 진실한 우애와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결국은 빈털터리나 다름없다. 어느 부자가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재물이란 문 밖의 것이라 살아서 가져오지 못하고 죽어서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 내 한 몸 편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만큼 귀한 일이 또 어디 있으랴. 부유함은 결코 돈으로 가늠할 수 없다. 가난함도 부유함도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볕이 쨍하고 덥다고 짜증내고 날이 흐리면 흐린 대로 기분이 가라앉는다며 신경질을 낸다. 이것도 눈에 거슬리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루 종일 불만의 목소리로 툴툴대자면 인생이 재미있을 리 없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다. 해는 당신이 기분 좋을 때도 떠 있고 기분 나쁠 때도 떠 있다. 결국 당신의 기분은 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 세상이 하나부터 10까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혹시 내가 기분 나쁜 이유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트집 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 수혜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현명하게 처리할 줄 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을 꼼꼼히 분석해서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시킨다. 예를 들어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그녀는 이렇게 자문한다. 요즘 일적으로 새로운 동기나 원동력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만약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면 그녀는 스트레스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한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종의 자극이자 도전 과제, 즉 동기로 변한다는 점이다. 철학자 베이컨은 말했다. 자연을 지배하고 싶다면 먼저 자연에 순종하라. 물론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과 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조금씩 옅어지게 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향상심을 잃지 않는다. 또한
빛나는 열정을 유지하며 매일 긍정적인 감정을 찾고 개발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며 싸우는 사람은 오히려 그 감정에 더욱 깊이 매몰되면서 갈수록 예민해지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린다. 프랑스 작가 디마는 이렇게 말했다. 기쁨과 괴로움, 성공과 실패는 한순간 생각의 차이로 결정된다. 때때로 우리는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명예와 이익을 쫓는데 급급한 나머지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함에 시달린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발전적이고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감정에 노예가 되거나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지 말고 반대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지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스스로를 암흑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오욕칠정과 희로애락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다. 분노, 질투, 걱정, 절망, 자책, 원망 등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 최대한 차분하게 이러한 감정이 생긴 원인을 생각해보자. 절대 다른 사람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감정을 지배할 힘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벌하는 꼴이 된다. 어느 부인이 말했다. 난 정말 불행해요. 남편이 자주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우거든요. 어느 엄마가 말했다. 아이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정말 화가 나요. 어느 남자가 말했다.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기분이 우울해요. 어느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며느리는 효도를 몰라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젊은이가 가게에서 나오며 투덜댔다. 이 가게 사장은 너무 불친절해. 짜증이 나 죽겠어.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신의 기분을 다스릴 수 있는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줬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 채 살아간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열쇠를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남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주변까지도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런 의지도 없는 꼭두각시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한 사람에게는 나의 불행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가끔 화를 내거나 불쾌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도 괜찮다. 오히려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의 행복의 열쇠는 어디 있는가? 아직도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가? 속히 그 열쇠를 찾아와 당신 손으로 꼭 움켜쥐어라.